안녕하세요. 힘의 황웅근입니다. 예비주택과 마음세제 투입을 통해서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제3장 내 마음의 그 묻고 찌든 때를 세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릇 공부하는 사람의 병폐는 뜻을 세움이 없는 것일 뿐이다. 참으로 뜻이 돈독하다면 어찌 학문이 지극하지 못하여 도를 듣기 어려움을 걱정하겠는가. 내가 뜻을 세운다는 것이 전부다, 이런 의미가 있죠. 뜻을 세우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뜻이 돈독하다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그 뜻을 실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은 학문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때를 씻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 어찌 이 뜻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26일차 뇌병과 마음병입니다. 강박심리가 고착된 것이 곧 묻고 찌든 마음때다. 이때부터 마음병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마음병이 발생하면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좀 힘들겠죠. 감정도 불안해지고 우리의 그 성품, 성격도 결핍이 되기 쉽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 마음이 강박이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박이의 생각만 쫓아가고 그 강박이를 나로 착각하기 때문이다는 건데요. 그 태계 선생님은 내 뜻이 돈독해야 이 병폐를 뜯어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때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박이라는 녀석은 요즘 언어로 에고라고 하죠. 이 녀석은 아주 맹랑합니다. 내 안에 있어서 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 녀석이 알게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내 의식을 파고들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점령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강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에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박이라는 녀석이 내 마음을 점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정과 다툼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요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비방,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우울이 깊어지고 불안이 심해지고 두려움이 증폭되고 정신이 분열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마음병이 발생한다. 왜 그럴까요? 강박이라는 녀석은 한 가지밖에 모르잖아요. 회동내 이어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남이 날 인정해야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강박이라는 녀석이 정말 나쁜 녀석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강박이도 나름대로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이 주인님을 위하고자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박이만 따라가게 되면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대개 이런 상태를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를 해요. 해부 병력적 시각과 뇌 기능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병이라고 분류해요. 그런데 이 마음병이라는 것은 이제 동양의 그 인문학과 한의학적 음양 원리를 조합한 시각에서 바라본 심리적 이상 징후들을 명명한 말이죠. 그냥 정신질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냥 마음병 이렇게 얘기하죠. 심리질환을 바라보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관점이 좀 다른데요.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그 심리질환을 정신질환이다, 뇌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그냥 마음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의 정의는 뇌기능 이상으로 인한 인지 능력의 훼손과 감정적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죠. 정의 자체도 뇌에서 이제 많이 출발해요.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마음병은 존재 부정의 심리로 인한 인성의 결핍, 생활의 부조화를 초래하는 병이다. 정의 자체에서도 조금씩 다르죠. 인지 능력의 훼손, 감정적 장애, 인성의 결핍과 생활의 부조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확연하게 두 개가 구분되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양의학에서의 그 정신질환 원인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다. 유전적 소인이 있고 물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강박심리에 의한 존재 부정이고 내지는 정기가 허약해서도 온다. 한의학에서는 항상 몸과 마음을 같이 보기 때문에요. 몸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허약하면 헛것이 많이 보이죠. 여러 가지 또 감정적인 어려움도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 허약을 또 중요한 하나의 마음병의 그 원인으로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질환의 그 증상이라는 것은 우울, 불안, 공황, 정신분열 이런 그 감정적 장애 중점을 두고 있고요. 한의학에서의 마음병은 자신감과 자립심 상실, 예절의 결여 등 인성적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지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서양의학의 그 정신질환은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법 이런 것들이 있죠. 한의학에서는 심성개발치료법, 자기소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의학과 친구 치료를 통해서 몸의 부조화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치료 특징은 서양의학의 정신질환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 중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을 섭취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울하다 그러면 항우울제 써서 우울감을 많이 해소시키죠. 한의학에서는 원인 해소다. 그래서 증상보다는 원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강박심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유연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전체적인 견해는 정신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심리질환으로 보고 있죠. 한의학에서는 오히려 이런 병들 자체도 나쁘게 보기보다는 정신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획득이다. 오히려 이런 마음병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은 물질이 위주이며 한의학은 정신이 위주죠. 그런데 물질과 정신을 따로 분리할 수는 없겠죠. 뇌의 물질적 변화와 심리의 변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이미 뇌신경학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죠.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었고요. 반대로 또 감정적 변화가 물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도 증명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컨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인체에 해로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죠. 또 기쁜 일이 생기면 베타 엔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 물질이 분비되는 것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물질과 정신 모두 그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물질이 중요하다,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 두 가지 다 중요하고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잖아요. 또 그 정신적인 작용에 의해서 물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죠. 정신질환이나 마음병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감기라는 것이 치료하지 않아도 잘 낫거든요. 마음병도 이와 같아서 경증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감기를 소홀히 여기다가는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마음병 역시 경계심을 잃으면 인성이 황폐화되거나 자해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사실 그 마음병이라는 것은 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그 고쳐야 할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마음병이 들면은 정상적인 그 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이 뭘까요? 경제활동이라든지 대인관계,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또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죠. 현재 서양의학의 약물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정신분열병을 요즘에는 정신분열병을 이 조현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현병을 항정신병 약물치료를 통해서 그 증세가 한 50에서 70% 정도가 호전되고요. 또 우울감이나 불안한 증상들도 그 수치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완치라고 볼 수 있느냐? 증상이 개선되는 것이지 완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완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 생각의 변화, 생각의 확장, 깨침, 본성 회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강박위에 머물러서는 증상이 완화될 뿐 완치라는 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치미를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깨치미가 오셔야지만이,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정말 우리는 마음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약물치료를 통해서 환각이나 망상 증상은 상당히 완화될지라도
식욕의 이상 증진이나 감퇴, 이런 신체적인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요. 이해력, 판단력, 감수성 저하 등의 심리적인 부작용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만큼 그 증상을 꺾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도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질환을 약물에만 의존해서 나간다? 그것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약물을 거부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심리질환이 있을 때 그 증상이 심하게 되면은 급한 불은 끄자!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너무 증상이 심하면은 그 감정이 매몰돼서 빠져나오기도 어렵고요. 다시 원인 치료를 위한 그런 기반마저도 좀 확립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급한 불은 좀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심성개발이라든지 자기수양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 임상을 통해서 저에게 오는 환우분들이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또 입원도 시켜서 그래서 좀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인 해소, 자기수양 이런 심성개발을 유도해서 치료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협력을 하고 보완을 한다면 가장 좋은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 해소를 위한 심리치료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심리치료가 약물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이유가 있죠. 약물치료라는 것은 단기간에 뚜렷한 증상 완화를 이룰 수 있는 반면 심리치료는 그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심리치료도 또 드라마틱하게 빠른 치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깨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을 끓이다 보면은 물이 1도, 2도 올라가다가 80도, 90도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그 순간 바로 신봤다, 유레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순간에는 정광석화처럼 깨어나면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기존의 서양식 심리치료가 그 세계관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그 동양이나 한국 정서에 완전히 부합되기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심리치료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 전통적인 그 자기수양법을 계승하여 현대적 언어로 살려낸 심리치료법이 바로 심성개발이거든요. 이 심성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관찰하기예요. 관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자기성찰의 기초고요. 관심법이 뭐냐? 성현의 가르침이라는 거울에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비춰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려면은 거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현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은 관찰자가 있고 관찰 대상이 보이겠죠. 이 관찰자가 바로 깨침이죠. 깨침이는 그 진짜 나고 본성이죠. 관찰 대상은 강박이에요. 에고고 가짜나죠. 또 칠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내 감정이 어떻게 증폭되는가를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현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이 깨침이가 강박이를 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참나가 에고를 보는 거죠. 물론 이 말에도 좀 어폐가 있죠. 보는 자와 또 보이는 자가 그렇게 다른 거냐. 그런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 이런 말을 넘어서 그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말이 제시하는 메시지를 잘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관심법은 반드시 마음을 비운 상태로 성현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울 때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특히 외우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죠. 반드시 구절을 외워야 성현의 글귀가 머리에 자리를 잡으면서 잡생각이 씻어질 수 있거든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 성현의 말씀은 외우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외우고 있어야지만이 내 머릿속에 휴대가 되어서 이것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좋은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외워야지만이 공부가 깊어지고요. 어느 날 가슴이 탁 트이고 머리가 뻥 뚫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순간이 완치의 순간이에요. 꾸준한 자기 수양을 한다면 어느새 강박이의 꼭두각시였던 내가
크고 아름다운 본성을 회복하고 마음병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벗어났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이런 건 어디 가서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가 건강해졌다라고 그렇게 검증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잠에서 깨어났구나. 예. 다만 이 관심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실천 사항은 내가 맡은 최선의 일을 수행하기와 비방하지 않기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또 이 액션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뭐냐? 비방, 원망, 불평, 불만을 일단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해야 할 일 있죠. 최소한의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그건 해야죠. 설거지, 빨래, 청소, 또 내가 최소한의 경제활동 이런 거는 필요하다는 거죠. 경제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하더라도 청소, 빨래,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지만이 공부도 탄력을 받는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하듯이 실천과 공부는 둘이 아닌 거죠. 물론 그렇게 완치하더라도 자기 수양을 멈추면 언제든지 마음병이 재발한다. 그렇죠. 멈추면은 재발돼요. 아무리 내가 오늘 정신이 맑다 하더라도 내가 수양을 멈춘다? 그러면은 바로 무너져요. 이런 것은 평생 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제대로 깨치고 나면은 왜 자기 수양을 멈춰야 될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수양을 하면 할수록 인생은 즐거워지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데 멈출 이유가 없겠죠? 세상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며 또 다양해야 한다. 마음을 관찰하는데도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 세상과 우주와 나와 사람의 마음을 딱 하나의 잣대로만 재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것이 마음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즉 과학적 시각, 철학적 시각, 동양적 시각, 서양적 시각, 종교적 시각, 수행인의 시각은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하겠죠. 마음을 바라보는 서양과 동양의 학문은 그 특성이 다를 뿐 모두 유효한 거죠. 정신질환이든 마음병이든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 치료에 의한 증상 완화 요법과 심성 개발에 의한 원인 해소 치료를 두루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기에 양방과 한방에 임상에 임하는 의료인들이라면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 영역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넓혀가야 하겠죠. 또 심리 정신 세계를 다루는 학계 종사자나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마음병 환우들이 받을 혜택이 많아지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강박이가 어떻게 우리들을 마음병에 빠지게 하면서 그 범주와 진행 과정 및 치유법은 어떻게 될지 또 다음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병이라는 것은 환자들이지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언제든지 마음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심각한 마음병에 빠질 수 있구나 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산다면은 오히려 더 건강한 마음으로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27편 7점과 본성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평화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